확실히 앞에서 봤던 클림트의 영향을 받았다는 그림들과 비교하면 이때부터는 확실히 자신만의 스타일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눈미의 눈탱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미술가를 주제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섹시한 화가 에곤 실레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순서는 먼저 에곤 실레가 살았던 19세기 말 빈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어린 시절 학교를 나와서 처음 화가로서 독립한 에곤 실레의 초기 시절, 자기만의 색깔을 드러낸 시절, 그 다음에 노이렌바흐라는 곳에 갔었던 일, 본격적으로 성공했던 성공시대, 세계대전과 결혼, 마지막으로 죽음, 이렇게 에곤 실레가 살았던 인생 순서로 준비해 봤습니다. 에곤 실레는 참고로 굉장히 일찍 죽었는데요. 우리 나이 29살에 죽은 굉장히 단명한 화가입니다. 그러면 먼저 에곤 실레가 살았던 19세기 말 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이거를 가져온 이유는 아무래도 우리는 지금 최첨단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 시대의 분위기를 좀 알면은 에곤 실레가 왜 그런 그림을 그렸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 봤습니다. 에곤 실레가 태어난 곳은 여기 표시한 빈 인근인데요. 이때 19세기 말에는 오스트리아와 헝가리가 제국으로 하나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리상으로 보시면은 딱 가운데 있잖아요. 오스트리아 빈이, 왼쪽에는 프랑스와 독일, 오른쪽으로는 폴란드, 러시아, 루마니아, 이렇게 유럽의 가장 중심지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민자들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루마니아어부터 로마어, 폴란드어, 이탈리아어까지 이렇게 각가지 언어로 대화를 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유럽에서 러시아 제국 다음으로 컸고 인구는 세 번째로 많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국제적인 도시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이 제국은 1차 세계대전까지 유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빈에서는 굉장히 많은 지식인과 예술가가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누구나 아는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이라고 모든 사람의 심리를 성적으로 풀어내신 분이죠. 그리고 무의식의 세계를 얘기했던 그 프로이트가 이때 당시 빈에 있었고, 그리고 철학자로 유명한 비트겐슈타인, 그리고 아르놀트 쉔베르크라고 12기법이라는 그 음악을 하신 분인데, 기존의 조화로운 화음을 가지고 음악을 하신 게 아니라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스타일로 음악을 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빈에는 매춘이 굉장히 손쉽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당시에 파리에서도 나이트클럽 같은 유흥이 굉장히 발달했는데 그에 못지 않았다고 하고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실레가 이 성적인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빈의 도시적인 분위기도 한몫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실레가 살았던 이 시기에 빈에는 굉장히 대표적인 화가 두 명을 또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실레의 선배격인 구스타브 클림트가 이때 또 한몫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실레와 약간 경쟁자, 라이벌처럼 보이는 오스카어 코코슈카라는 표현주의 화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그림은 오른쪽에 보시는 바람의 신부라는 게 오스카 코코슈카의 그림인데, 제가 예전에 빈에 갔을 때 이 사람의 그림을 봤었는데 굉장히 좀 강렬하고 느낌이 좀 뭐랄까 이렇게 짜릿짜릿한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바람의 신부는 나중에 실레가 이걸 모티브로 해서 그림을 또 그립니다. 이건 이따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레의 어린 시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레는 1890년 6월 12일 날 태어났습니다. 빈의 북서쪽에 있는 툴룬이라는 곳에서 태어났고요. 네, 지도에 보시는 이쪽입니다. 도나우강을 끼고 있는 곳이고요. 여기서 살다가 나중에 한 초딩, 중딩쯤에 여기 보이는 이쪽으로 이렇게 이사를 가서 또 지내게 됩니다. 에곤 실레 가족은 철도 가족이에요. 철도 가족. 아버지는 철도 역장이었고 할아버지는 철도 기술자, 그리고 외삼촌 나중에 대부로서 후견인으로서 에곤 실레를 돌봐주시는 분인데, 이분도 철도 기술자였습니다. 에곤 실레는 어릴 때부터 화가가 굉장히 되고 싶어 했어요. 이 실레의 재능은 할아버지와 아버지한테 물려받았다고 해요. 이분들이 좀 그림을 잘 그리셨다고 하고, 당시에 어릴 때 그렸던 이 기차 드로잉인데요. 좀 귀엽기도 하고 되게 뭔가 사실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실내의 드로잉이고요. 실내가 16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아버지가 그때 나이로 55세고 매독을 걸려서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의 아버지의 죽음이 실내의 성격을 형성하는데 좀 큰 영향이 있었다고 하고, 어머니랑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왜냐면은 어머니가 남편이 죽었는데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썼다고 합니다. 이런 점이 나중에 실내가 죽을 때까지 쭉 어머니와 안 좋은 관계를 갖게 하는데 좀 영향이 있었고, 실제로 실내는 자신이 나중에 예술가로서 굉장히 좀 대우를 받아야 된다, 온 가족의 그런 서포트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아들로서의 역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는 소홀히 하고 항상 이렇게 요구만 하는 입장이었고, 어머니는 그런 것들이 또 못마땅하고 이래서 둘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다고 합니다. 반면에 여동생이랑은 굉장히 친했어요. 굉장히 가깝고도 특별한 관계였는데, 특이한 거는 정기적으로 동생이 누드 모델을 서줬어요, 에곤 실내에. 그래서 나중에 보시겠지만 게르티를 주제로 한 그림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에피소드가 있는데, 실내가 16살 때 여동생과 함께 4살 차이 나는데, 그때 당시 게르티가 12살이었는데요. 같이 호텔을 갔어요. 하룻밤을 같이 보내고 왔거든요. 좀 이상하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약간 좀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데, 이때 당시도 부모님이 그거를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기고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어쨌든 그 둘은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다고 하고요. 그리고 아버지는 살아계실 때 실내가 철도 공무원이 되기를 원했어요. 직업도 안정적이고, 그리고 할아버지도 철도 관련된 일을 하셨고, 가족들이 그런 걸 하니까 실내도 그런 걸 하길 원했는데, 실내는 말을 안 듣고 그림을 열심히 그렸죠. 그리고 실내가 어릴 때 성격이 외로움을 굉장히 많이 타고 의기소침하고, 그리고 현실보다는 좀 공상에 젖어 있는다던가, 그리고 자신이 미움받고 이해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망상에 조금 젖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살았던 툴룬에서 클로스테르노 노이부르크라는 곳에서 살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 선생님이 실내의 재능을 알아보고 자신의 그림 스튜디오도 쓰게 해주고 미술 학교도 다닐 수 있도록 어머니를 설득을 했다고 해요. 이때 당시에 그린 에곤 실내의 풍경화인데, 오른쪽에 구글맵에서 가져온 사진이거든요. 뭔가 굉장히 분위기가 좀 비슷한 것 같고, 실제 사진을 보니까 이 그림이 클로스테르노이 부르크라는 도시의 분위기를 잘 나타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 사진 보고서 좀 놀랐어요. 그림과 되게 비슷한 느낌이어서. 그렇고 1906년에 실내가 17살이 됐을 때 빈 미술 아카데미에 입학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입학 시험을 보는데, 당시에 같이 시험 봤던 인물 중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상상도 못 하실 수도 있는데, 바로 히틀러가 이때 당시에 같이 시험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히틀러는 떨어졌죠. 만약에 붙었으면은 같이 에곤 실레랑 공부도 하고 2차 세계대전은 어떻게 됐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이때 빈에서 지내게 되면서 여기 레오폴드 치아체크라는 외삼촌과 함께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외삼촌이 에곤 실레를 돌봐주게 돼요. 근데 치아체크는 조카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썼다고 하지만, 그래도 금전적인 부탁은 대부분 들어주고 이렇게 초상화 모델로도 서줬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은 뭐 잘해준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먹여주고 재워주고 모델도 해주고 뭐 그랬죠. 그리고 이 시기에 실내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알려진 거는 없다고 합니다. 되게 멋있는 아저씨인 것 같아요. 이 수염부터 해가지고. 그죠? 네,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 빈 아카데미는 보통의 아카데미가 그런 것 같아요. 작가에 관한 책들을 보면은 아카데미는 항상 굉장히 고리타분한 교수법으로 그림을 가르치는 이런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빈 아카데미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고전 교육 방법으로 해서 뭐 그리기, 식물 대생, 그리고 해부학과, 원근법 이런 걸 중심으로 교육을 많이 시켰다고 해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실험하거나 상상력을 발휘하고 싶은 학생들은 수업 시간 외에 시간을 좀 활용을 해야 했다고 하고요. 당시에 실내가 그렸던 드로잉이 남아 있는데, 실내가 나중에 소묘가로, 드로잉 화가로 굉장히 명성을 떨치는데, 당시의 드로잉은 그렇게 뛰어난 축에는 속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실내가 풍경화에 굉장히 좀 몰두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트리에스테 항구라는 그림을 보면은 당시에 그린 풍경화인데 이 물에 비친 저 배의 그림자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꼬불꼬불하면서 좀 강조되어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기괴하면서도 하고 어쨌든 이 물결에 비친 그림자가 굉장히 포인트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물결을 보면서 제가 왜 이렇게 꼬불꼬불거리지? 하면서 실제 물에 비친 사진들을 좀 찾아봤었거든요. 그래서 왼쪽 위에는 호숫가에서 비친 풍경인데 이렇게 호숫가처럼 잔잔하면은 완전 거울처럼 딱 보이는 거고,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바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파도나 물결 때문에 흐릿흐릿하게 퍼져 보이는 이런 거를 좀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에곤 실레가 그린 이 항구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좀 상상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당시 클림트는 미술학도내에서도 가장 현대적인 미술을 하는 사람으로 대변되고 있었는데, 그래서 학생들이 클림트를 되게 좋아하고 만나고 싶었다고 합니다. 아카데미에 있는 선생들은 클림트의 미술을 별로 안 좋아했다고 해요. 당연히 그 고전적인 스타일을 교육하시는 분들이니까 새롭고 파격적인 미술을 하는 클림트가 별로 안 좋았겠죠. 그래서 반짝 스타 정도로만 아카데미 선생들은 생각을 했대요. 하지만 젊은 학생들은 하지 말라고 하면은 더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실레는 클림트 주위의 모임을 기웃기웃거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1907년에 드디어 그를 만나게 되는데, 당시 빈에서는 카페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다고 해요. 지금 우리 카페처럼 뭐 공부하러 가는 카페라든지 드라이브 스루 하는 그런 카페가 아니고, 이 당시의 카페는 굉장히 세련된 사교 장소로서의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신문도 보고 잡지도 보고 심지어 우편도 보내고 아니면 우편도 받고 이런 식으로 뭔가 아지트처럼 사용되는 곳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각각의 카페마다 유명한 예술가라든지 유명인이 자주 가는 그런 카페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카페가 그런 유명인들을 중심으로 운영이 되었다라고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BTS를 엄청 좋아한다. 그럼 이 빈에서는 BTS가 항상 가는 카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카페를 가서 좀 죽치고 있다가 유명 스타를 보고 말 걸고 뭐 이런 것이었죠. 그래서 역시 실내는 당시에 클림트가 많이 다니던 카페가 카페 뮤제움이라는 곳이었는데, 오른쪽에 있는 사진 두 장입니다. 그래서 위에 은색 공 같은 게 떠 있는 이곳인데, 실내가 클림트를 처음 본 것도 아마 이 카페 뮤제움이 아닐까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클림트를 만나고 당시에 실내가 그렸던 드로잉들을 가져가서 클림트에게 보여주고 그랬습니다. 클림트가 실내에는 재능이 너무 많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실제로 클림트가 실내를 굉장히 많이 도와줬다고 합니다. 클림트가 실내 드로잉도 직접 구입을 하고 자신의 그림과 또 바꾸기도 하고, 그리고 모델도 구해준다던가 아니면은 구매력 있는 후원자들도 소개를 시켜주고 그런 식으로 물신양면 도와줬는데요. 또 미술 공방에 소개시켜줘서 실내가 그곳에서 일하는 기회를 갖기도 합니다. 왼쪽에 있는 물의 정령 그림은 실내가 그린 거고, 여기 있는 구스타프 클림트의 물뱀이라는 그림에 좀 영향을 받아서 그린 그림입니다. 약간 뭐 분위기도 비슷하고 그렇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당시 빈 미술 공방에서 일하면서 만든 우편 엽서 디자인, 그래서 게르트 실레를 모델로 해서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때 클림트의 영향을 받은 그림들이 많이 있는데, 왼쪽에 있는 유디트를 주제로 해서 비슷한 가운데 있는 체크무늬 천을 두른 여자라는 드로잉을 또 그렸고, 맨 오른쪽에 있는 거는 우편엽서 디자인인데 왼쪽에는 자기 자신, 그리고 오른쪽에는 클림트처럼 생긴 인물을 넣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사람들 뒤에 여기 이렇게 동그랗게 후광이 있거든요. 이런 후광은 보통 예수님이나 성모 마리아나 이런 그런 종교적으로 좀 대단하신 분들이 이렇게 서 있으면은 뒤에 성인을 표시하는 의미로 이렇게 후광을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실내는 예술가들이 좀 뭔가 다른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후광을 나타낸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클림트의 그림의 특성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보면은 인물들이나 배경에 있는 이런 무늬들이 있잖아요. 이런 무늬들이 굉장히 이 클림트 그림의 특징인데, 이런 것들이
한동안 신뢰한테도 나타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앞으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08년에 그린 그림들인데 이때 당시에 신뢰가 우리나라로 19살입니다. 이때면은 대부분의 작가들이 아직 자기만의 스타일이 명확하지 않을 때거든요. 신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다른 분리파 화가의 작품을 보고 영향을 받아 그린 건데, 이때 그 분리파가 뭐냐면은 클림트가 만든 예술 집단인데 기존의 아카데믹한 그림과 분리돼서 자기네들은 새로운 스타일로 그림을 그리겠다 해서 분리파거든요. 그래서 이 분리파 화가들의 그림을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도 다른 분리파 화가의 그림을 보고 영향을 받아서 그린 그림입니다. 이때는 좀 다양한 스타일의 그림을 많이 도전을 했었던 그런 시기고요. 이때 처음으로 전시에 신뢰가 참여를 하게 되고 나중에 큰 후원자가 되는 하인리히 베네슈라는 사람을 알게 됩니다. 이 사람도 철도청 간부였거든요. 이 철도랑 굉장히 인연이 깊은 신뢰라고 할 수 있고요. 화가로서의 신뢰 초기 시절을 볼 건데, 신뢰가 아카데미 기본과정만 이수하고 1909년에 그만둡니다. 그러면서 외삼촌 집에서 나와서 혼자 독립을 하게 되는데, 아직 금전적으로는 넉넉하지 못해서 외삼촌이 지원을 좀 해줬다고 합니다. 1909년에 클림트의 초청으로 단체전에 참석을 하는데 총 4점의 작품을 출품을 합니다. 그 중 하나가 왼쪽에 있는 한스 마스만이라는 그림이고요. 이때 미술계의 평은 에곤 실레가 굉장히 클림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런 내용이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클림트의 그림은 이 장식적인 게 굉장히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클림트에 그래서 이런 무늬들이 있는데, 한스 마스만에서도 그렇고 이 뒤에 배경의 그림들, 그리고 이 가운데 여인의 이런 무늬들을 보면은 아무래도 클림트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얼굴도 좀 파스텔 톤의 이렇게 좀 발그스름함? 이런 부드러운 느낌인데, 여기 있는 인물들도 보면은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클림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왼쪽에 있는 다나에라는 그림인데, 클림트의 다나에라는 그림인데, 이건 그리스 신화를 주제로 한 그림입니다. 여기 보면은 여자 가랑이 사이에 금색이 있는데, 여기 뭐냐면은 제우스가 황금 비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다나에라는 여자를 임신을 시키는 그런 그리스 신화가 있는데, 그런 주제의 그림이고, 요거를 모티브로 해서 오른쪽에 에곤 실레도 역시 다나에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실레가 클림트의 영향도 많이 받았지만 이제 슬슬 자기만의 스타일도 갖춰가는데요. 왼쪽에 있는 옷을 벗은 자화상은 주제적으로 봤을 때 클림트는 자화상을 거의 안 그렸거든요. 근데 에곤 실레가 나중에 굉장히 많은 자화상을 그리는데, 자화상을 주제로 그림을 그린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자두나무나 오른쪽에 있는 해바라기를 보면은 클림트의 그림이 굉장히 부드럽고 장식적인 데 반해서 이 식물들을 보면은 굉장히 좀 마르고 외롭고 좀 뭔가 어디 귀신의 집에서 나올 것 같은 그런 모양새인데,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스타일이 조금씩 보이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해바라기는, 해바라기 하면 또 생각나는 화가 빈센트 반 고흐가 있잖아요. 그래서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을 보고 그거에 영감을 받아서 에곤 실레도 해바라기를 주제로 그림을 그립니다. 실레는 많은 후원자들을 또 알게 되는데, 먼저 왼쪽에 있는 조롱하는 여인은 후원자라기보다는 동생을 모델로 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요거는 툴루즈 로트렉의 영향을 받아서 그린 그림이고, 툴루즈 로트렉의 그림을 보면 좀 캐리커처 같은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에곤 실레도 역시 그런 스타일로 그림을 그려본 거고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아르투르 레슬러랑 오른쪽에 하인리히 베네슈는 앞으로 에곤 실레에 굉장히 큰 힘이 되는 후원가들입니다. 가운데 있는 레슬러는 사업가이면서 미술 비평가이자 수집가였는데, 실레에 대한 좋은 글들을 신문에 기고하고 나중에도 기록도 많이 남기고 그런 사람이고요. 그리고 베네슈는 앞서 말한 철도청 간부인데 에곤 실레 작품을 많이 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준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요. 실레가 이제 경제적으로도 조금 자기가 돈을 벌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외삼촌과 원래 사이가 많이 좋지는 않았거든요. 실레가 외삼촌을 그저 돈 나오는 구멍 정도로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관계가 1910년에 실레가 크루마우로 떠나면서
관계가 끝났다고 해요. 실레가 빈을 떠나서 크루마우로 갔었던 이유는 어머니가 태어난 곳이라고 합니다. 크루마우가. 그래서 뭔가 조금은 익숙한 곳이었겠죠. 근데 또 그곳에 가서 친척들이랑 그렇게 알고 지내지는 않았어요. 현재 크루마우는 이 체코에 있다고 합니다. 화가로서의 실레가 점점 자신의 색깔을 나타내는 모습을 볼 건데요. 실레는 크루마우를 갈 때 마임 아티스트, 그러니까 연극하는 사람이죠. 에르빈 오젠과 그의 여자친구인 무용수 모아와 함께 갔습니다. 당시에 오젠을 드로잉을 많이 했는데 오젠은 그런 기괴한 포즈 이런 것들을 보고서 많은 아이디어와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10년부터 초상화의 두각을 나타내는데요. 11점 이상의 초상화를 그렸다고 하고 이때 캔버스가 모두 사각형이었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큰 건 아니지만 이 실내의 사인이 조금 바뀐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사인이 좀 갈수록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왼쪽에 있는 헤른베르트 라이너는 어떤 대학 교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그림을 그려달라고 해서 주문자가 이렇게 요구를 해서 되게 좀 밝게 그렸고, 에곤 실레가 이렇게 복잡하지 않게 그린 몇 없는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코스마크 초상화는 반면에 되게 좀 긴장돼 보이고 눈도 빨갛게 충혈된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차코브제크는 이 왼쪽 손 보세요. 왼쪽 손 보시면은 좀 되게 뼈다구처럼 그린 것 같죠? 확실히 왼쪽에 있는 라이너의 이 꼬맹이 초상화와는 다른 분위기를 볼 수 있고, 눈 쪽도 굉장히 빨갛게 돼 있고 피곤해 보이고 좀 앙상해 보이는 이런 사람으로 그렸습니다. 이분은 에곤 실레 동료 화가였다고 하고요. 확실히 앞에서 봤던 클림트의 영향을 받았다는 그림들과 비교하면 이때부터는 확실히 자신만의 스타일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1910년에 빈에서 가장 뛰어난 건축가인 바그너로부터 초상화를 의뢰를 받는데요. 이때 초상화를 의뢰받으면서 에곤 실레가 자기가 초상화에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그너가 실제로 에곤 실레한테 많은 사람들의 초상화 의뢰를 주선을 하는데, 가운데 있는 그림과 오른쪽에 있는 그림 보시면은 자화상인데 굉장히 좀 멋있지는 않잖아요. 일단 기괴하고 이상하기도 하고 표정도 과장되어 있고 이 폼도 로봇 뼈다귀 같고 그렇잖아요. 이런 그림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초상화를 많이 또 안 맡겼다고 합니다. 에곤 실레는 이렇게 초상화를 그리는 게 자기의 좀 내면에 있는 모습들을, 내면의 감정이나 그런 거를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그린 것도 있고, 한편으로는 실레가 굉장히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데 관심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뭐 패션에도 관심이 많았고 자기를 어떻게 보여줄까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는데, 자기 자화상을 좀 이렇게 이상하게 그리면 사람들이 주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한 부분도 있지 않나 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곤 실레 성적인 것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실레가 사람의 이 내면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당시에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이 나왔던 시기이고, 프로이트의 그 이론은 뭐 어릴 땐 구강기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성적인 동력에 의해서 사람을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에곤 실레도 성적인 거에 관심이 많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첫 번째 자화상은 거울에 비춰진 장면인데 누드 모델을 그리는 자신의 모습도 좀 같이 나타나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여자의 눈빛도 굉장히 좀 이 눈 밑에 음영 표시를 해서 눈빛에 굉장히 힘을 준 걸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그림이 없는데 자위하는 여자들의 그림도 많이 그렸거든요. 그래서 당시 빈에서는 그런 것들이 금기가 되어 있었대요. 그래서 굉장히 충격적인 주제로 에곤 실레가 그림을 그렸다고 하고, 이런 그림을 그리는 화가라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사생활도 문란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의 동료들의 의견에 따르면 실제는 그렇게 문란한 생활은 하지 않았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아까 나왔던 실내 후원자인 레슬러의 말을 빌리면은 노골적인 장면들을 묘사했던 것은 성에 대한 호기심과 자신이 혼자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 뭐 그런 감정들 때문에 노골적으로 표현을 했다. 이런 레슬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에곤 실레에 있어서 중요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발리 노이칠이라는 모델입니다. 원래는 클림트 모델이었는데 실내가 결혼하기 전까지 발리랑 동거를 하면서 또 모델로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다고 하고, 발리가 실내에게 굉장히 헌신적이었대요. 그리고 집안일도 하고 모델도 하고 아무튼 전천후로 실내를 도와줬던 사람이고요. 실내가 발리와 함께 크루마우와 빈에서 생활하다가 빈에서 서쪽으로 30분 정도 떨어진 노이렌 바흐라는 곳에서 발리랑 지내게 됩니다. 이곳에서 굉장히 큰 사건이 벌어지는데 요거는 2부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